안녕하세요. 강격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517페이지의 소방기본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기본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문제 하나는 주관식이고 하나는 객관식으로 출제되게 되는데, 공동택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소방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을 우리가 함께 반항합니다. 우선 소방기본법과 관련되어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소방대상물을 함께 봐놓습니다.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등의 물건을 말한다. 가로 속에 항구에 메우던 선박만 해당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시설 또는 소방기본법이란 말을 함께 보는데, 이 소방은 화재에 대응하는 사안들을 소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재 발생하기 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를 경계하는 활동과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현장에 사람을 구조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구급, 그리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을 소방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화재 원인 조사,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소방 활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기본법과 관련되어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대가 그들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대상을 법에서는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 공무원 출동하여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 구출해야 되죠. 그런 소방대의 소방 활동과 관련된 목적물을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하지만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대상물에서 제외시킵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지난 태우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했던 것은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방과 관련된 목적 대상물을 소방기본법에서는 뭐라 한다?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소방기본법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해 법명칭을 개정하여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했는데, 그 소방시설법에 따르게 되면 이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각각 구분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서 따로 설명하게 되는데, 건축물 등은 기본적으로 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한 건축물 중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한 것들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하며, 그러한 특정 소방대상물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작동,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치하게 되면 그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라 표현합니다.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목적물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표현하는데, 저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두 가지 표현은 소방기본법상의 소방대상물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과 특별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소방대상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관계지역에 관한 사항 살펴놓습니다. 우리 16회 때 관계지역을 적어라고 주관식 문제로 출제한 바 있고, 그 이전 시험에는 오지순서 형태로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4번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우선 우리 관계인이란 말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를 통칭하게 되면 소방기본법에서는 관계인이라 표현합니다. 16회 때 관계지역에 관한 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관계인, 저거라고도 시험 낼 수 있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관계인은 특정인을 기준으로 보통 주변 사람을 관계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들을 관계인이라 하고 주변 사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계지역입니다. 여기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지역, 주변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화재 경계,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이 필요한 장소를 관계지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소방대가 이러한 소방과 관련된 활동 중심자인데 이들의 시각으로 주변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 관계인, 관계지역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소방공무원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것을 관계인이라 표현하고 주변 장소를 관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방기본법은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승진과 관련되어 또는 소방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의 주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저 관계인이란 말과 관계지역은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말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주변 지역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관계지역이라 표현하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그래서 관계인에 대해서는 만약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한번 처리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소방본부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소방본부장을 토대로 소방과 관련된 국가 조직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주시는데 현재 소방조직과 관련되어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 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장관급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보훈처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법제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한 각종 처장,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관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새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안전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부령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리령으로서 소방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해 놓게 되는데 전국의 소방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있다고 하면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길 현재 소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지방직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께서 미국에서 좀 오래 계셨는데 미국의 경찰 조직과 소방 조직은 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경찰 또는 소방 조직과 관련되어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경찰 부분은 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소방 조직만 지방 공무원제로 전환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 조직과 관련되어 시도 단위의 소방 조직의 책임자를 소방본부장이라 표현하고 시군구 단위의 소방 조직의 책임자를 소방서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 경찰서도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소방서장의 경우에도 시군구 단위로 소방서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소방조직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소방조직의 책임자를 소방서장이라 표현하는데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월급 주는 사람이 지도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국민안전장관이다, 시도의사이다. 시도의사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장관이 만약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안해 놓습니다. 한단 계시면 5번 소방대에 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방대에 대해서는 한때 의용소방대원을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대는 소방활동과 관련되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를 소방대라 표현하는데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우리 의무경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병역을 경찰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방활동에 종사함으로써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무소방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끔 집총 거부와 관련된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분들이 군입대 하시고 재판 끝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도소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대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원 제도 조치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도시 어딘지 아십니까? 안동시입니다. 그 안동시는 하나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서울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안동시에 소방서는 하나 있죠. 반면에 그와 비슷한 면적에 해당되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소방서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 군구에 존재하는 소방서로 그 행정관할 구역의 모든 화재 사건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이를 의용소방대라 하고 그 구성원들을 의용소방대원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 3자를 법에서는 소방대라 표현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가끔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대형 건축물 상주하는 직원 또는 상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체 소방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체 소방대의 구성원을 자체 소방대원이라 표현하며 나중 우리가 자위 소방대를 소방시설법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대는 위험물관리법에 존재하는 제도이고 자위 소방대는 소방시설법에 존재하는 제도인데 그 구성원을 자위 소방대원이라 표현합니다. 이들은 소방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규모법상 소방대로 인정하는 자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 3자에 대해서만 소방대라 표현한다. 소방대장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와 관련되어 2번 시도의사의 지휘감독 차셨죠. 줄만 쳐놓습니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받는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하는 자는 국민안전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하고 현재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 소방 업무와 관련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법을 개정하여 반영했는데 한번 확인 정도만 해놓습니다. 양걸 1번입니다. 국민안전장관은 국민안전장관 동원해놓습니다.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종합계획 국민안전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양걸 2번 세부계획이라는 말 확인되시죠? 줄만 쳐놓습니다. 시도지사 동원해 놓습니다.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국민안전장관이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한 명칭 구분 명확히 해주시고 특별히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마다 수립한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 종합상황실에 관한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종합상황실에 관한 내용을 17회 시험 때 주관식으로 17회 시험 때 객관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방공무원 시험 또는 소방승진 시험에는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주택관리사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사실 이 종합상황실은 화재 등의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119 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처리하고 이를 다른 소방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소방공무원 시험과 관련되어 출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에 출제할 여지는 없었거든요. 그걸 시험 문제 출제할 게 없어서 그런지 17회 시험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20페이지에는 상황 발생 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예전에 17회 시험 때 출제된 것은 마번과 관련되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화재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종합 상황실에 각각 보고한다. 그런 취지로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법과 관련된 각종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항상 11층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경우는 층고가 보통 4m이죠.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물을 뿜어 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표면부터 150m까지 도달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게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있거든요. 나중에 행주대교 주변에 여름철 한번 지나시다 보면 한강에서 펌프가 물줄기가 열심히 뿜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4번째로 성능 좋은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펌프는 지표면부터 40m까지 조절할 수 있는 펌프 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층 이하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펌프를 활용하여 물을 뿜으로써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물이 아예 안 닿죠.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충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사안들은 119 종합상황실에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상황실과 관련된 이야기 17회 시험 때 출제되었지만 우리 몰라도 상관없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521페이지에 소방장비와 소방용시설에 관한 사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가로 1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동그라미, 장비, 동그라미. 이를 소방력에 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가끔 소방공무원 시험 보게 되면 이건 총리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시험에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죠.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여기 소방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과 장비를 통칭하여 소방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서에 방문하게 되면 소방자동차와 소방공무원을 동시에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통칭한 것을 뭐란다? 소방역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소방역의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총리령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소방역 기준에 대해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는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소방장갑을 제대로 보급받지 않아서 자비로 구입해서 화재 진압 현장에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최소한 방제, 방화,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장비만큼은 좀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력과 관련된 각종 장비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계획 수립하고 마련해 준다? 지도지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소방력에 관한 개념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하단부 이야기 크게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방용소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방용소시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12회 때인가 13회 때 한번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용수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두 가지만 담았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동그라미였습니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전 등의 설치, 유지, 관리 책임은 누가 가진다? 시도지사가. 다만 수도법 동그라미 주십시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일반 수도 사업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방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게 있는데요. 소방 용수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통상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는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건물을 살펴보게 되면 이 건물은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로는 차도와 인도를 도로라 표현하죠. 그리고 이 도로는 보통 국 공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도로에 소화전, 급수탑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소방용수시설을 할지라도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인 경우에는 일반 수도 사업자가 이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지에 건물을 건축주가 건축하게 되면 그리고 이 건물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이 건물에 수도를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각 세대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화전 등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이 건물의 화재 발생 시에 소화전을 설치함으로써 충분한 소방 용수를 확보하게 되면 불을 제대로 진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소화전에 공급하는 수돗물은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공급하는 공유 부분이죠. 그러면 이러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각 세대에 구분 소유자에게 수도요금을 부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자, 그들을 일반 수도 사업자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데 물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수도요금을 각 세대 구분 소유자에게 부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공급받기로 약속한 자, 바로 일반 수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상의 소화전에 대해서는 도로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화재 발생했을 때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충분한 소방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대지 안에 소화전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수도 사업자는 이 건물 관리자, 이 건물 전체 소유자와 수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들을 일반 수도 사업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그 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뭐라 한다? 수도법상의 소화전이라 하고 그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하는 것이죠. 만약 시험에 수도법상의 소화전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도시지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밖에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농자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22페이지에 양가리 2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박스 속에 1번 보게 되면 가버립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하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그러한 경우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주상공 100m 이내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140m 이내 설치한다.
과거 기출문제 출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개별 소방용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것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마음 편하죠. 그리고 제2절 소방 업무에 관한 각종 응원입니다. 사실 소방 조직은 각각의 관할 구역에 존재하고 관할 구역 내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 내 소방 조직으로 화재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화재가 발생하거나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관할 구역 내 소방력으로 대처 못하는 경우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외부 인접한 소방 조직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특정 관할 구역에 화재 등이 발생하고 관할 구역 내 소방 조직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외부에 도움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요청 받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 요청에 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외부 소방 조직에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하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지휘해야 되죠. 그래서 응원 요청한 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각종 경비 부담 발생하게 된다면 요청한 자가 비용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크게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인해 줄 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524페이지를 봐놓습니다. 동원의 4번 찾으셨죠?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화재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다만 국민안전관 동원해놓습니다.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국민안전장관이 조직한 소방대가 소방응원 요청에 따라 지원 나갔을 때 그 소방대에 대한 지휘는 그 지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안전장관이 지휘하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의 화재 예방, 화재 경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 발생하기 전에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죠. 그래서 화재 예방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각각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응시입니다. 화재 경계 지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화재 경계가 화재 발생하기 전에 주의 조치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는데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봐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재 예방 경계와 관련되어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는 것은 화재 경계 지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위험물 보관과 관련되어 과거에 몇 년 동안 시험 문제 출제를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시험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 여기 위험물 보관 처리와 관련되어 우리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위험물 보관 기간입니다. 위험물의 보관 기간은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보관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저 위험물을 매각 처분하게 되는데 매각 처분한 이후에 물건 주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 주인에게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손실보상의 당사자 주체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라는 것을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5번에는 위험물 등의 매각 등의 효과 찾으셨죠. 위험물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동원해놓습니다.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 요구한 경우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이 두 가지만 추천했습니다. 보관기간은 며칠이다?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그러면 위험물 찾아가라 공고하는 기간은 우리 민법의 공시송달과 관련된 기간 기억나시죠? 14일이라는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르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526페이지에 물건 찾아가라 공고하는 기간 14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보관 기간은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로 한다. 7일 확인해 놓습니다. 손실보상은 누가 한다? 시도에서 한다. 그것만 봐놓습니다. 나중 우리가 소방법과 관련되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를 지휘하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소방활동과 관련된 각종 특정한 조치로 손실보상이 필요한다고 하면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을 지휘하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시도지사가 손실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손실보상하는데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매각하게 된다면 매각 대금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돈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손실보상의 주체가 이때만큼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시장 지역. 우리 남대문 시장 화재 사건,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사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 지역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는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그리고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고 사람도 많죠. 그래서 큰 재산, 인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도의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파트 밀집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곳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을 개정했는데 우리 개정자료 살피시면서 527페이지에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바로 밑에 추가해 놓습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앞으로 제가 국민장이라 표현하게 된다면 이때는 국민안전장관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국장이라만 쓰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개정된 사항을 구분할 때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은 항상 시도지사만 지정하는 것이지 국민안전장관이 화재 경계지구 지정하는 것 없죠. 그래서 개정된 추록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장관이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장관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지정권자는 오직 누구만? 시도지사만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527페이지에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훈련, 소방교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는 과거에 소방금사라 표현하던 것을 최근 법을 개정하여 소방특별조사로 바꾸어 표현하고 이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에 화재 발생 시에 어떻게 진압할 수 있는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사를 소방특별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화재 발생 시에 대피 요령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소방교육, 소방훈련이라 표현합니다. 잠깐 우리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의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거나 자체 점검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필요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걸 봐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에 대해서는 화재 경계지구 안에 연 1회 이상 소방교육,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 대통령께서는 남대문 시장에 자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시장에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열렬히 사람들이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우병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모 심하게 발생하고 아마 그분이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는지 시장을 그렇게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셨는데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현장에서 이 소방 화재 경기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남대문 시장에 연 1회 이상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장사할 시간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된 소방교육, 소방훈련은 강행 규정이었는데 그분이 남대문 시장 다녀오시고 나서 임의사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인 소방교육, 소방훈련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인 활동으로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 지도사라는 것 기억하시고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화재 발생 등의 사전적 조치로서 소방특별사원, 소방교육, 소방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보십니다. 제3절에 관한 이야기, 4절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특수가연물질에 관한 사항으로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들을 가끔 소방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소방기사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직접 관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아파트 단지에 고무, 면학, 석탄 보관합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수가연물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 단지와 직접 관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쪽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제4장 소방활동 차시였죠.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꼭 한번 구분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구분해 주실 것은 소방대가 취하는 각종 행동에 대해 소방활동 등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하게 되면 소방활동과 소방지원활동 그리고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활동 그래서 우리 교재 529페이지에는 소방활동, 그리고 3, 소방지원활동, 그리고 4, 생활안전활동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활동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무엇인지 그걸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하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활동과 관련되어서는 화재 발생 이후에 소방대가 소방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현장에 사람을 구조하고 병원에 구성하는 구급활동,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일체를 소방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소방활동과 구분되는 것으로 소방지원활동이 있는데 얘를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29페이지에는 3,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안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국민안전처 장관 등은 소방활동 외에 다음 활동,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번입니다.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의 지원활동 그리고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등의 지원활동 이러한 것들을 소방지원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산에 불 나게 되면 산불 진압은 누가 하는 일이다? 산림청에서 산불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산불 진압에 투입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소방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설악산 대청봉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죠? 올라갈 때 고생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 때 대청봉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다음에 설악산 올라가게 되면 꼭 산림청장이 돼가지고 대청봉에 헬기 타고 올라와야지 그 생각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산림청장께서 헬기 타고 싶은데 그 헬기 산불 진압할 때 헬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 진압과 관련되어서는 산림청장이 헬기 이용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산림청 공무원의 업무이고 그 산불진압은 소방 지원활동이지 소방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30페이지의 생활안전활동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생활안전활동은 우리 주변에 여름철에 말벌집을 제거하거나 겨울철에 큰 고드름이 달리게 된다고 하면 그걸 소방서에 신고해서 제거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해결하고 제거해주는 활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생활안전활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활동과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각각의 범위 한번 구분하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참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이쪽은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관한 사안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고 119에 신고받게 되면 소방대가 출동하게 되죠. 그럴 때 도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 도로에 사이렌 켜고 도로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차량이 비켜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저 차량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이 소방대 출동에 방해된다고 하면 이걸 제거하고 출동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에 화재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유리창이 있다고 하면 저 유리창을 깨부수고 물을 뿌려 불 끄었을 때 저 유리창 손상, 그리고 건물의 지붕을 드러내고 물을 뿌려 건물에 피해를 줬다고 하면 저런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화재가 출동한 소방대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불 구경하는 사람 참 많죠. 그분들에게 불 끄는데 도움을 달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대가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저 불 끄는데 도움을 제공한 자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라고 하면 소방활동과 관련된 보상 한다 안 한다? 자기 집에 자기가 불 끄는 것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 화재를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방화죄가 성립되어 방화범이 되고요. 과실로 불냈다고 하면 그때는 실화죄가 성립되어 실화범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화범이나 또는 실화범이 불 끄는데 도움을 제공했을 때 소방 종사활동과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이것 불법행위 저지른 사람이죠. 자기가 불낸 것, 자기가 불 껐다고 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53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소방활동 비용의 지급 찾았습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유과실로 화재,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그리고 3번. 화재 현장에서 물건 가져간 사람. 좋게 말해서 물건 가져가신 분이지 이건 도둑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는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쪽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주실 것은 최근 우리 17회 시험 때는 535페이지에 소방신호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한번 해나가실 거고요. 이게 공무원과 관련된 필수 사항인데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소방훈련의 종류에 관한 사항도 한번 시험에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화재 진압 훈련은 화재 진압 업무, 이 이야기 나오면 화재 진압이라는 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훈련, 구조 업무란 말 쓰게 되면 저 구조 따서 인문구조라는 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훈련, 동원해 놓습니다. 구급 업무입니다. 앞서 진압 또는 구조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화재 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을 각각 연상할 수 있는데 구급 업무,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것을 구급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훈련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인명피해 대피 훈련과 현장 치유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화재 진압이라는 말 보게 되면 화재 진압 훈련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구조 업무란 말 보게 되면 인명구조입니다. 그리고 구급이란 말 보게 되면 응급처치 훈련으로 각각 표기한다는 점만 확인해 놓습니다. 얘들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소방훈련, 소방교육에 관한 사안으로 우리 주택관리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소방신호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확인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